오늘 여기 바이오융합 헬스컴 컴포저노믹스의 가장 기초적인 콘텐츠가 아마 지놈 헬스 관련해서는 우리 신문 개개인의 이전체 정보관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개인 맞춤으로 이제 제 연구를 통해서 과연 개인 맞춤으로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큰 파트로 이전체 지놈, 개놈 나온 지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지놈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는 지노믹스라고 하죠. 지노믹스에 이끌었던 테크놀로지 발전, 지금 현재의 속도는 어떤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헬스케어 또는 퍼스널라이즈 메디슨, 개인 맞춤 의료가 어디까지 와 있고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개체에서 우리는 셀이 한 100조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얻을 경우, 그래서 각각 세포를 보게 되면 이 안에 핵이 있고 핵 안에 염색체가 23쌍이 있죠. 그 각각의 염색체는 DN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NA는 AGCT라는 염기로 나열된 30억 쌍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되어 있는 것이 각 세포마다 있고, 이것이 하나의 개체가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개체에서 이 셀에 모든 셀에 담겨있는 그 유전 정보는 똑같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물론 이제 생식세포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먼크롬 23쌍, 23쌍, 한 쌍의 한쪽은 어머니로부터, 한쪽은 아버지로부터 와서 23쌍의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RNA를 트랜스크립션 전선을 통해서 RNA를 만들고, 이 RNA 정도를 프로테인 만들고, 이 프로테인이 우리 각종 생체에서 기능을 나타내도록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펑션을 이루는 단백질을 코딩하는 그 DNA 일부를 유전자, 하나의 그 섹션을 유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DNA 염기소들이 각 기능을 결정하고, 또 역으로 얘기하면 DNA 일부가 잘못되면 프로테인의 형식이 좀 달라질 수 있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변이, 그런 뮤테이션에 의해서 질병을 해결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의 지놈, 우리가 이제 수정 안으로부터 발성을 통해서 하나의 개체들이 그래서 하나의 개체에 담기는 사람의 10조의 세포는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하나의 세포로부터 유전했다. 하나의 유전 정보로부터 하나의 개체를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 지금 프로젝트를 통해서 90년에 시작해서 2003년에 끝난 우리 1차 드래프트 초안에 의하면 일부 사람에서 일부 이제 제한됐다 또는 한 사람이 유전체 표준 염기서열을 하는데, 그 염기서열을 일단 하고 그 이후에 많은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 앉아계시는 50분의 서로 페노타입을 다르듯이 염기서열이 굉장히 조금씩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문 베리에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23쌍이 베리에이션이 많은데 전체 구성의 베이스 페어 중에서 군데군데 베리에이션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해서 제가 알게 되죠. 그래서 초기에 지능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2.7, 3조 원이라는 돈을 내서 염기서열을 완성합니다. 이것이 약 10년에서 13년에 걸쳐서 한 사람이 염기서열 결정하는데 그만한 돈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베리에이션이 과연 어떤 의미가 될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모두 지금 시퀀스는 약 97%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 정도는 조금 서로 다르더라. 그런데 그 중에서도 1% 정도는 이렇게 하나의 염기가 달라진 그런 염기서를 보이고, 다른 것들은 이제 카피 넘버가 이제 증폭이 된다든가 그런 것이고, 그 중에서 바로 이 하나의 염기서의 원리가 있는 것을 스닙이라고, 싱글 미크로탄 폴리모피즘을 정의해서 장기 염기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그 스닙은 우리가 약 10일에서 그러니까 1,000만 개 정도가 이미 이제 우리 휴먼 파플레이션에 있습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변이가 페노타입을 어떻게
질병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지금까지 많은 스타디가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의 얼굴 모습 조금씩 다르듯이 인종을 다르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전체 1%의 차이가 있는 영미세 변이가 축적돼서 서로 다른 변화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스님이라는 것이 단순히 표현하고 관련되어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표현하고 관련된, 즉 아까 말씀드린 프로틴의 펑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들이 밝혀지고 있죠.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서 안면 핑계증이라고 해서 이러한 것을 이제 술만 조금 먹어도 이제 몸이 빨개지고 그래도 술 계속 드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 잔만 드셔도 취해가지고 뭐 일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증상을 보이는 그것이 바로 앞서 봤더니 스님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더라. 즉 우리가 마시는 술, 에탄올을 마시게 되면 그게 ADH는 엔자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가 되고 이것이 다시 ALDH라는 엔자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중간 이 물질은 이 신체에 조금 토식한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해된 것 동시에 빨리 이렇게 분해되어야 되는데 이걸 분해하지 못한다면 축적이 돼서 바로 이렇게 안면 흉쇄증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시퀀스를 통해서 분석해 보니까 이런 안면 흉쇄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보니까 엔자임 바로 이 ALDH 어떤 사람은 이제 정상적인 알레르기를 갖고 있어도 빨리 분해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스닙을 갖고 있더라. 스닙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빈도는 유럽에는 거의 굉장히 낮은 퍼센트가 유지되는데 이게 한국인, 조금 일본인들이 한 50%가 이런 변이된 알을 갖고 있더라. 그만큼 이쪽에 이제 포퓰레이션들은 술을 먹으면 안면 흉쇄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것이 하면서 우리가 표현과 직접적인 연관을 지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단순히 스님이라고 하지만 이 스님이라는 것은 오래전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가게를 통해서 어느 때가 뮤테이션이 일어났다가 그것이 고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런데 이 뮤테이션을 우리가 흔히 딱 들으면 돌연변이 굉장히 안 좋은 거다, 해롭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뮤테이션은 해로운 스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때는 이제 뮤테이션을 나게 되면 여기 안 좋으면 어떤 어느 단계에서 끊어져서 그 뮤테이션이 사라질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유지되는 빈도를 유지하면서 그 가격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 우리가 교과서에 많이 봤던 것이 나세포 비멸증 경상적인 비밀지라는 예 보게 되면 단순히 이 헤모글로빈, 이 시클셀 헤모글로빈 디지즈 나타나는 알레르기, 즉 염기성을 통해서 한 개의 A가 T가 바뀌면서 그래서 아미노산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기 하나가 바뀌면서 정상적인 적혈 세포가 이런 시클셀 나세포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 적혈 세포의 기능은 우리가 산소를 운반하게 되죠. 각종 노폐물도 우리 체에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산소를 우리가 충분히 공급 못해서 비늘증이 일으키는 이게 장기가 되게 사망하니까 이런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이렇게 리세스로 열성 인자로서 존재하고 있다가 이게 부모를 통해서 같이 만나게 되면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죠. 바로 이것도 그 집안의 어느 때인가 이것이 이제 뮤테이션이 갖다 축적에 대해서 고정이 됐던 그러나 이런 것은 뭐 단순히 몇십 년, 몇백 년이 아니고 한 몇백 년 이상 이전에 이렇게 일어났다, 고정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뭐 잘 보시는 이제 알비니즘, 백색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멜라닌 생산하는 세포에서 멜라닌을 생산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피부색을 해악화가 하얀색으로 나타나는 많은 동물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하는 뮤테이션에 의해서 멜라닌 색소가 침착이 안 돼서 경우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경우 사진은 찾아보니까 여기 쪽파인데 쪽파 사이인데 이제 멜라닌 알비니즘을 알아서 그걸 TV에서 사진 찍었던 최근에 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하나의 그 스닙이 해로울 경우 이러한 표현형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현재 유전치학을 이렇게 우리 이끌었던 지금 테크놀로지 과연 무엇일까? 지금 앞서서 보셨겠지만 가장 키는 유전자 염기 스펙입니다. 지놈의 유전자 염기 스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이 해서 어떻게 그렸는지, 궁극적으로는 이 개인 맞춤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그 유전자 염기 스펙을 결정하는 기술, 시퀀싱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시퀀싱 기술은 우리는 이제 지금 휴먼 지nom 프로젝트 시작돼서 2003년까지 도입됐던, 사용했던 우리 시퀀싱 기술을 시퀀싱 메소드인데, 이건 퍼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메소드로 얘기해요. 그 위에 조금은 이제 굉장히 그 과학적인 평균적으로 바뀐 게 세컨드 제너레이션 시퀀싱 툴이고, 현재는 서드 제너레이션 시퀀싱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여기까지 지금 진행돼서 정말 엄청난 스피드로 시퀀스 결정하는 보편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그림 속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여기까지가 휴먼 지nom 프로젝트에 사용됐다는 것이고, 그 위에 NGS라는, 즉 세컨드 제너레이션, 서드 제너레이션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NGS라고 이렇게 부르는 테크닉들이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 발전 속도를 보게 되면 이때까지가 이제 휴먼 지nom 프로젝트 시작됐던 상태고, 이것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우리가 그 코스트라든가 파워를 우리가 상당히 비교한 것인데, 간단히 보시죠. 그래서 현재 한 2, 3년 전까지 현재 우리가 이 기기를 썼을 때 한 사람의 지nom을 시퀀스를 완성하는데 약 13년 또는 10년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들었던 돈은 3조 원이라고 3억 불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는 그리고 기간도 13년 걸렸지만 지금은 이제 10일 안에 100개 정도의 휴먼 지nom 연기소를 개청하고, 지nom당 10,000불 정도 소외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러한 평가는 옥스퍼드 나노프와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시퀀싱 머신은 지금 이것은 이제 지금 상용화는 안 됐지만 이게 마지막 버전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테스트 중입니다만, 그 이전에 시퀀싱 머신은 한 대가 정말 이러한 사이즈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속 장치도 하나 있고, 이런 크기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마지막 세대의 아마 서드 제너레이션 마지막 장비 요구는 그림 보시는 이런 사이즈로, 그리고 그 15분 안에 시퀀스를 할 수 있을 우리가 그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만 원 이하의 돈으로 시퀀스를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보편화되지 않고 돈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퀀싱 머신과 그 시퀀싱 코스트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앞으로 예측되는 사람 휴먼 지nom의 시퀀싱되는 축적된 용량을 보게 되면 2014년도에 세일즈에 올해 나온 보게 되면 현재 시퀀싱이 끝나는 건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 휴먼 지nom이 이미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풀 지nom 시퀀싱이 이제 용량이 크기 때문에 분석하는 알고리즘 개발을 한 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 당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스트는 지금 이 정도 2,500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015년, 2020년 들어가면 코스트는 500불 이하.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장비는 1,000불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한 2015년도에 나오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장비의 개발은 이렇게 떨어지고, 그때는 떨어지다 보니까 이때 100만 명, 200만 명, 700만 명, 2020년도에 전 세계 인구가 700만 명은 시퀀싱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한번 보시죠. 그래서 만약 이런 시퀀싱 모델을 유전자 정보를 생성한다면 우리는 이제 개개인의 DNA 테스트를 하고 싶습니다. 그 테스트하는 목적은 바로 첫 번째는 우리가 내가 어떤 아까 보신 그런 뮤테이션 또는 스님, 해로운 스님을 갖고 있는지 아니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지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나로 인해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이런 것을 위험성이 있는 점들을 평가를 하고 싶어요. 캐리어 테스트에 이용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디지털 리스크, 어떤 질병에 대한 위험도가 자기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내가 30대에 무슨 위암을 확률이 얼마인지, 50대 확률이 더 높아지는지, 이런 것을 또 테스트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각종 이제 각종 약을 우리가 어떤 뭐 해열제라든가 그런 각종 약에 대한 레스폰스 테스트를 하고 싶어요. 즉, 반응을 테스트하고 싶다는 얘기는 사람마다 전부 다 정보에 따라서 피노타입이 다르다 보니까 약물에 대한 반응성이 다르다. 따라서 약물에 대한 자기 적정의 용량을 알고 싶어. 이런 것을 이제 적용하고 싶고, 이것이 전부 다 이제 마취무약에 가는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캐리어 테스트는 이렇게 우리가 부모가 어떤 잠재적으로 우리가 여성이 이제 갖고 있을 때 그것이 만나서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확률이 어떤지 알고 싶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런 어떤 유전적 소인을 결함을 갖고 있는 알고 싶어죠. 그래서 같이 부모가 이런 갖고 있는 장을 알고 싶어서 분석하고, 그래서 이런 자녀가 태어날 자녀를 분석하고 싶어죠. 이것이 캐리어 테스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이 남도성 성립이라는 질환은 오래전에 1930년에 증상을 알았는데 이 원인은 좀 몰랐었습니다. 몰랐는데 우리 지놈 스퀀싱이 이제 지놈 분석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것의 원인을 밝히고 했던, 그래서 결국 1989년도에 물론 지놈 프로젝트 초기에 입니다만 이 원인을 시간성을 통해서 사람입니다. 그래서 TR이라는 유전자에서 도입을 했고, 그 도입인에 의해서 폴라디 이온을 우리가 이렇게 트랜스파는 때 결합하고 프로테인을 만든다. 그래서 여기에 이 쌀멤브레인에 좀 더 높은 성분이 결국은 여기에 쉽게 감염되고, 그러면서 결국 죽게 되는 그러한 원인을 알게 됐죠.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그 질병을 이해하게 되고, 그럼 과연 이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드럭을 개발해서 시행하려고 지금 사람의 임상 시험 중에 있다라고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이전에는 우리가 어디가 아프긴 아팠는데 원인은 모르고 그 질병도 우리 정의를 못했는데, 그래서 어디가 아팠던 그런 개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퀀싱을 최근에 시퀀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원인을 하나씩 찾아나가고, 그래서 이 인플루엔토리라는 염증성 장질환에 앉은 어린애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장이 이제 염증을 갖게 되는, 근데 이 4살 때부터 시작해서 병원을 수시로 100번 이상 방문해서 응급조치를 해서 취했는데, 시퀀싱 해보니까 특정 존재의 이상이 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상을 알게 되니까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것을 피해나갈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디자인하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자매는 두 자매는 우리가 이제 고통, 관절의 고통을 굉장히 고생했는데, 오랫동안에 이 관절이 아프다는 것을 고생을 보니까 동맥 혈에 우리가 칼슘이 축적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시퀀싱을 해보니까 역시 칼슘을 조절하는 유전자의 원인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렇듯이 우리가 모르는 질환의 원인도 찾게 되고, 알고 있는 질환의 그 원인 유전자를 찾아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편에 이러한 그 원인을 알았다면 그냥 파퓰레이션에서 대략 테스팅을 해서 하나의 도레미가 바뀜으로써 어떤 리스크를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 평가를 하게 되면 그 리스크에 따라서 우리는 자체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그 위험들에서 나는 곧 조만간 플러스 자기가 좀 가져온 플러스에서 어떤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 하면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죠. 한 예로 잘 아시는 우리가 브라카 뮤테이션 굉장히 중요한
유방암하고 난소암에서 드라이브 뮤테이션으로서 잘 알려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안젤리나 졸리가 이 가족력이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사망했고, 또 가족에서도 유방암 또는 난소암으로 사망했던 가족력인데, 자기도 테스트해 보니까 이런 뮤테이션이 갖고 있더라고요. 알게 됐죠. 그러면 자기도 현재는 암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확률이 있겠죠. 가족력도 있고, 그다음 유전적 소임이 있고. 그래서 졸리는 판단하죠. 이걸 미리 제거를 리스크를 통해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리스크를 판단해서 자기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그런 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럭 레스폰스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 간단한 예로서 우리가 파퓰레이션에 어떤 약에 대한 반응군이 있겠고, 여기 부작용이 있겠죠. 보니까 이 반응과 부작용을 어떤 염기소에 하나가 차이나는 것을 이런 특정 약물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집단에다가 이런 테스트해서 이분이 판단해서 이분에는 약을 처리하고 이 약을 처리하고 다른 약을 처리하게끔 하는 그런 것을 조치를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다음 테스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환자가 이제 구분을 해서 어떤 거는 잘 듣는 분, 부작용 있는 분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의사가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결정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항암 진료기술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이 항암무제. 이 항암무제는 일반적으로 이제 먹는 항암무제만 되고 있는데, 이 똑같은 용량을 썼을 때 어떤 분들은 이 항암무제가 약이 안 되더라. 계속 보니까 이런 폴리모르핀이 있더라. 이 분들에도 다른 용량의 조치를 취하는 그런 정보를 분석해서 제공을 해야 되겠죠. 바로 이런 것이 이제 드럭 레스폰스 테스트를 통해서 조치를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알고 있는 캔서, 아까 유방암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으로 보면 점진적으로 테스트를 보면 이렇게 결국 메타 전이된 암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우리가 어린이 education을 제거하는 건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조기 진단에서 암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자 합니다만, 때로는 여기까지 가서 과연 이 상태에서 왜 치료할 수 없을까? 바로 여기에 또 제네틱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 한 예로 우리가 이 경우 유방암에서 가장 유명한 헐트라는 프로테인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오버 익스프레션돼서 유방암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인데, 여기에 안티바디를 처리해 보니까 이것을 죽일 수 있더라. 그래서 여기 생존율을 높이더라 하는 것이 앞서 큰 드럭 레스폰스 테스트 또는 맞춤 치료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하게 되면 우리가 개인 퍼스널한 캔서 세라피의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서로 다른 약물을 써서 할 수 있는 스트라테지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놈 베리션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캐리어 테스트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디스 발생하는 과정에 관련된 수입을 할 수 있겠고, 드럭 레스폰스를 테스트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약 1년 안에 천불 시대,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전부 다 천불이면 100만 원 돈 정도 하게 된다면 너도나도 충분히 습관성 정보를 알고 싶어하고, 그러면 또 자기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걸 아마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프로브 테스트를 통해서 결국은 예방을 할 것인가, 어떤 약물을 처치할 것인가,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서 그것을 벗어날 것인가 하는 결정하는 시기가 아마 올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그래서 지금 이제
지놈 시퀀스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전, 우리가 결혼하기 이전부터도 아까 말씀드린 캐리어 게임을 했는지 캐리어로서 이런 소위 있는지를 알고 가는 그 시점부터 이제까지 전체 전 라이프 사이클에 거쳐서 이러한 다양한 시도를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 이제 지놈 데이터 말씀드렸습니다. 휴먼 각각 개개인의 지놈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휴먼 헬스 관련된 빅데이터가 아닐까라고 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다 전개될 것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